네, 매주 화요일에 저희가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인기가 너무 많았나 봐요. 이번 주에 댓글창에 이정주 기자님 나오시나요? 박형광 기자님 나오시나요? 막 엄청나게 나오십니다. 화요일 날 이 시간대 꼭 약속 잡아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보다 우리 박 기자님이 예. 진짜 완전 상한가죠. 네? 상한가? 네. 정선배 같이 하면 마음이 편한. 제가 뭐 아이템을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짜잘한. 오늘도 네. 보니까 아이템 많이 갖고 온 것 같은데. 네, 뭐온 김에 제가 이거 저거를 보고 제가 좌절을 했어요. 야. 저렇게까지 하시면 저 야, 반칙이다. 이게 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쿠팡에서 그 공동 구매하시면 근데 이게 낱개로 안 팔더라고요. 아씨 10개씩 팔아. 10개씩 팔아. 그럼 10개씩. 쿠팡이 나쁜 놈들. 저도 하나만 주세요. 진짜. 드릴게요. 네, 집에 저희 아들이 터키 이러고 살고. 진짜. 네, 엄마가 말립니다. 아니 혹시 거기 이스라엘기 무슨? 이스라엘은 더 비싸요. 더 비싸? 네, 패키지가. 근데 패키지가? 제가 예. 오늘도 탄핵 오차별론 있잖아요. 2시에. 예. 오늘 가거든요. 예. 또. 취재하러. 이걸 가방에 꽂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해. 예. 저의 방검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다니고. 근데 이거 기밀 유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실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듣보잡이라서. 근데 제가 유명해지면 이걸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갖고 다니고 가방에 꽂고 다니고. 근데 제가 이거 꽂고 취재한다. 당연하죠. 그 앵커님이 여기 올라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 가방에 있다니까요. 호신술. 상시대기 상시. 이렇게 X자로. 그러면 좀 덜 물어봐. 덜 물어봐.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예, 너 제가 기자 맞냐? 뭐 이런 거. 제가 생긴 게 좌빨인가 봐요. 좌빨인데 그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서 그 나눠준 거 꼬박꼬박 받아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버리지 명분 않고 실종 탄핵 무효. 명분 실종됐다. 헌법대로.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헌법대로 하면 탄핵. 가결이죠. 탄핵 가결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가방에 꽂고 예. 요거를 약간 한 손에 이러고 다니면 또 의심해. 너무 오버하거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 쟤는 우리 편이네. 약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언더커버 취재를 하고 언더커버 취재를 하고 있다. 진짜 힘들다. 제가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정치 쪽의 고관여층이에요. 선배의 채널을 자주 보고 그래서 그 정주 선배랑 같이 나오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너도 저렇게 노력해라. 괜찮습니다. 박 기자님 내용으로 승부하고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호신용 성족이다. 네. 두 젊은 기자님들 참 훈훈하다. 기자하기 진짜 힘들다. 힘듭니다. 기자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월급 똑같아요. 저희 호봉제라서. 그렇구나. 이 제 돈으로 샀어요. 이게 안 사죠 회사에서. 안 사주죠, 안 사주죠. 청구해야 되는데 부비로 청구해야 되는데 안 사준다. 누가 뭐 언더커버 누가 하라 했냐. 네가 하는 거지. 알아서 취재하면 되지 왜 굳이 위험해 섣불에 네가 뛰어드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 오차변론이에요. 오늘 화려할 것 같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출석을 하는데 과연 이진우 수도 방위사령관,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 지난번에 김용현 그 장관 방식으로 그래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이런 컨셉으로 할지 아니면 당신이 시켰잖아 이런 컨셉으로 할지. 자, 일단 돗자리 들어갑니다. 이정주 돗자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돗자리 한 깔아 보면 이거는 이게 시차의 문제지. 무조건 배신할 거다. 배신이라보단 진실로 수렴되고 있어요. 진실로 수렴될 거다. 이미 증언이 쪼개지고 있고. 저는 타이밍상 보면 이게 저의 이제 소설입니다. 저희 소설인데 어제 공소장 나왔잖아요. 윤석열. 100페이지. 이게 이제 사람들은 그 일반 분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요새 뭐 계엄이니 내란이니 그 국조특위 따로 가고 있고 뭐 헌재 변론 따로 가잖아요. 이게 막 여러 개가 막 산발적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판국에서 정리를 제일 잘하는 집단이 검찰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제 사실은 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검찰 정치가 시작됐다. 딱 오늘 오차변론 앞두고 군 수뇌부 나오기 직전에 공소장이 왜 나왔을까? 그렇지. 왜 어제 저녁에 나올까요? 다 풀었어요. 완전히 다 풀어버렸어요. 형식상으로 페이지를 다 풀어버렸어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요청해서 줬다지만 왜 어제 줬을까요? 왜 그저께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명절에 읽기 좋게 100페이지니까 그렇죠. 명절에 풀어도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왜 굳이 오찬 굳이? 홍장원 출석을 앞두고 군 사령관들 3인방 나오기 직전에 왜 이거 풀었을까? 왜냐면 미리 풀어주면 윤석열 쪽에서 준비하거든요 이거. 네. 오늘 어제 밤에 주면 오늘 변론 받고 굉장히 힘들어요. 준비해 듣고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처럼 약간 코미디 일어납니다. 준비된 건 280명입니다. 근데 그 1600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나? 그게 진짜 웃겼어요. 진짜 웃겼어요. 280명. 네, 자기들끼리 법정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특히 윤석열의 그 바보 코스프레. 뭐 말하다가 그 말 끊고 들어가서 내가 사실 이렇게 내가 그거 기억나나? 대통령님 얼굴 보니까 기억납니다. 뭐 독심술합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네, 여기서 지금 점집이에요 여기가? 그 관상 보니까 오늘 이렇게 잘 되겠는데요? 관상 보니까 구속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코미디고. 코미디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를 찌르는 게 검찰이 제일 잘해요. 근데 어제 이제 저도 사실 이게 박 기자님도 그렇고 이제 앵커님도 그렇지만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 어제 저희 사회부도 제일 열받는 게 저녁에 공수처 나오는 거. 기사 쓰고 집에 가야 돼. 그러면 10시 전에 못 가. 읽어봐야 됩니다. 저도 어제 눈알 빠지게 읽어봤어요. 방송 끝나고. 저희 7시 반 밤에 저희 방송하는 끝나고 얘기 다 끝났는데 나오니까 이제 안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눈알 빠지게 보는 거야 그거. 그래서 목차도 다 보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배신이 시작됐고 거기 보면 깨알같이 나와요. 제가 진짜 여기 61페이지 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진짜 인상 깊게 봤던 게 검찰이 이런 것까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경찰들 당시에 국회 봉쇄할 때 처음에 이게 정반합으로 가거든요. 뭐냐면 처음엔 봉쇄하라니까 얘네가 봉쇄를 해요. 그러다 22시 48분경에 다시 풀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 야 국회 봉쇄가 맞니? 헌법 77조에 보면 이거 풀라고 돼 있는데 의결해야 되니까 77조 5항에 제적 과반이면 풀어줘야 되거든.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찰들도 경비과장 정도면 헌법 정도 어디서 들어봤거든. 잘 알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풀어줍니다. 그러다 다시 윤석열이 전화를 해. 야 그 전체 봉쇄 23시 50분쯤에. 그러니까 또 봉쇄해요. 이랬다 풀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계엄 현장에서 처음에는 닫았다가 중간에 풀었다가 닫았다가 하잖아요. 이게 거기서 나온 해프닝이었더라고요. 이런 상황까지도 여기서 윤석열 내란수계가 그때 일부는 들어가다 현장에 있었잖아요. 일부는 들어가고 갑자기 또 막아. 그래서 못 들어가고 왜 저 사람은 들어가는데 나는 못 가게 하냐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의원에 대해서 의원은 계엄 해제 그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라서 처음에는 막았다가 얘네가 화들짝 놀라서 풀어주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떤 약간 전방위적인 우당탕탕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개입을 해요. 전화를 하거든요. 해제 못하게 해라. 그걸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이때 이제 여기 이제 공소장에 보면 경찰청장한테 조지호 전화를 해서 위로 지시를 해서 아래로 여기 공공안전차장 뭐 이런 식으로 서너 명 되거든요. 차 땡땡 뭐 포 땡땡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갑니다. 그리고 그 혼돈 끝에 결국은 국회 봉쇄를 하게 되죠. 결론. 이거 자체가 헌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탄핵 사유예요 이미. 이 탄핵 사유와 내란죄에 대한 해당하는 거를 명확하게 공소장에 적시해놨어요. 저는 이제 국회 봉쇄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뜯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해프닝이 있었는가. 저도 기사를 쓰면서 그날 저녁에 그랬겠지만 기사를 쓰는데 처음에 닫았다고 쓰다가 송고를 하려니까 열렸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열받은 거야. 개인적으로. 진짜 화나. 다 기사 다 썼는데 갑자기 새로운 게 들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다시 연합에서 풀렸대고. 이거 어떻게 방송? 근데 사실은 물론 기자가 빠른 신속한 뉴스를 해야죠. 근데 5분 단위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거기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열받아서 이 부분을 내가 무조건 찾아오겠다. 공소장 나오기만 해봐. 너는 죽인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이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내란수계 윤석열 때문이었다. 직접 지시.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만 보더라도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가 몰랐던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소수의 병력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소수의 인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질서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계엄이냐. 유혈 사태 안 났는데. 근데 확인된 게 무장 군인이 1,605명.
으로 확인이 된 거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헌재 출석에서 원래는 그렇게 많이 대통령이 한 250명 정도면 되겠냐고 했더니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30명 해서 280명으로 말 맞추고 나와서 했는데 그죠. 1000명이라는 것도 확인이 된 거고 공소장 보면은 1000명이면 되겠네. 그렇죠. 예. 그 얘기도 다 그러니까 국회하고 선관위 1000명이면 되겠네. 네. 이거 다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온 게 체포조 관련해서 12월 3일 11시 57분부터 이튿날 자정 36분까지 국수본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영등포서 형사과장한테 4번이나 전화를 그렇죠. 해가지고 경찰 준비하라고. 예 체포조 보낼 건데 협조해라 인솔해줘라 그리고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 입어라 이런 것도 사실은 새로 드러난 팩트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공소장만 보면 빼박 아니에요? 빼박이죠.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홍장원 아마 차장 전 일차장. 1차장을 집중 타겟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사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니까 지금 어쨌든 네, 네. 눌릴 수밖에 눌려? 없거든요. 근데 홍장원 1차장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 나와서도 정말 당당하게 달변가로 딱 그쵸. 얘기하시거든요. 그 기계가 진짜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진짜 좀 포인트라고 좀 보는데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홍장원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어요. 맞아요. 요청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계엄 앞뒤로 해서 전후로 해서 홍장원이 야당 정치인이랑 통화한 기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그래서- 공작설을 흘리려고. 그렇죠. 예, 야당 정치인이랑 통화를 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사주 받은 거다. 홍장원이 그 다음 스텝을 본 거다. 네. 뭐 이렇게 좀 몰고 가려고 하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거는 좀 썰이긴 한데 한동훈 대표도 체포조에 포함돼 있다.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 소리죠. 네, 그래서 그게 홍장원 1차장이 원소스다. 그쵸. 라는 그 얘기가 얘기가 있었어요. 있어요. 네. 네. 홍장원이 전화해 준 거다. 네, 두 명한테 그렇죠. 전화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하나가 정부 관계자인데 그게 바로 홍장원이다. 네, 이 맞습니다.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겠느냐. 뭐 그거는 이제 다들 보는 포인트고 네. 저는 사실 윤석열 씨가 홍장원을 메신저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메신저를.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쪽에 좀 취재를 해보면 네. 당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장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네.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네. 논리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홍장원은 범죄자야. 범죄자 말을 어떻게 우리가 홍장원이 신뢰해? 무슨 별건 이전에. 저기 이전에 네, 뭐 공작금 뭐 유용했다 맞아요. 뭐 이거 공작금 유용하고 검찰 조사 받고 있다. 아파트를 차명으로 샀는데 그 차명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해서 네. 그렇죠. 그거를 뭐 네. 공작금 반환 못했고 네. 사실은 뭐 홍장원이 그죠. 착복했다. 뭐 네. 이런 논리 구조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거를 짚을 수도 있지 않을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직접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좀 기계에 눌리기 때문에 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홍장원 차장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얘기로 해서 좀 눌러놓지 않을까. 네. 그게 진짜 실제로 가능할까? 예, 저는 그 이종희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자가 그 빙의 홍장원 빙의 저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니 저는 홍 전 차장 다 알고 있다고 봐요. 네. 예. 제가 돗자리 한번 깔아보면 돗자리 오늘 계속 가네. 이 당시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홍 전 네. 차장이 왜 저렇게 하는데 이게 왜 건널 수 없는 강이냐면 네. 이 사람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인데 홍 전 차장 집안이 해군 제독 집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버님이 어머님은 그 간호장교 출신. 음. 네. 전통적인 이게 정통적인 해방 이후에 보수의 표상이에요. 네, 이분도 육사 출신이고. 맞아요. 네, 육사 43기인가 뭐 그렇게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홍 전 차장이 단순히 그 육사만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은 군대에서는 좀 빨리 그러니까 국정원 쪽으로 이제 파견을 가가지고 했는데 군 생활을 오래 하기보다는 이분이 석사가 3개입니다. 네, 저희 런던에서 한번 했고 헬싱키도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네. 밟기 힘든. 근데 요 분이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런 윤석열 정도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홍장원 차장의 제가 속마음을 들어가 보면
윤석열이 무슨 말하면 정말 가짜일 거예요, 솔직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 예, 그러니까 약간 그 말 하잖아요. 받아 적다가 아 미친놈인 줄 알았다고. 저는 사실 그 멘트를 보고 아 이거는 이분이 받아들 수 없는 그 지적 서로 서열 관계가 정리가 된 거다. 이걸 시켜도 그러니까 말이 돼야 이해를 예. 하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이걸 그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하다못해 거잖아요. 계엄을 하려면 좀 기술을 펴든가 뭐라도 명분하든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제 봐도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제 나경원 의원이 그 구치소 면회 갔어요. 면회 갔다 왔잖아요. 예. 제가 그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실제로 권영세 쌍권총, 권영세 권성동은 나치, 뭐 나치의 일당 독재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뭐 들었냐 하니까 아 그 뭐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들었다고 했어. 네. 예, 네. 이게 나치 일당 민주당이 나치의 일당 독재처럼 입법 하고 독재를 있다, 하겠다.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홍장원 같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멍청한지 알아요? 이게 왜 정치한 석살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도 알 수 있고요. 아니 세상에 입법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란 거는 리피티드 게임.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 때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치가 네.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깊게 설명하면 나치의 히틀러 독재는 힌덴부르크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2대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정권을 주는 총리를 나치당이 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1932년에 나치당의 히틀러가 입법권을 행정권으로 이양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를 폐쇄해요. 수권법. 아니 근데 네. 자기가 그걸 하려고 그랬잖아.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 지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독재. 예. 저도 내가 그게 진짜 하려고 화가 했거든. 나더라고요. 예. 자백합니까 지금? 지가 히틀러야 지가. 내가 히틀러야. 네, 근데 민주당이 민주당이 뭘 뭘 했다고. 이양했나요? 네. 네, 민주당이 일단 정부여야 입법권을 그렇지. 이양시키죠. 세상에 입법 독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해리리스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미 입법 독주 가지고 뭐 계엄하면은 미국에 남한할 유리창이 하나도 없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거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독재의 얘기가. 개념 딱 하나예요. 네. 박정희 예전에 유신 정권처럼 이게 직접 민주주의든 간접 민주주의든 간에 정권 네. 교체가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맞습니다. 집의 원리. 예, 내가 네. 투표해서 내가 정권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불가능할 때 그걸 독재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니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아, 싫으면 잘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4년 후에 투표해서 또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걸 독재라고 하는데 요 정도 수준의 얘기를 네. 홍장원 차장한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뭐 자유 뭐 반국가세를 가는데 저라도 들었을 때 아 이 미친놈이구나 이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저는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근데 예컨대 코드가 종북 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 그다음에 뭐 김동연 판사 그다음에 그 노태학 네. 선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없고 예를 들면 뭐 민주당 민주노총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짜여져 있다면 어쩌면 홍장원 그쵸. 차장이 이행했을지도 네.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어느 정도 요쪽 파트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나마. 예. 그나마. 그런데 명단을 받았는데 뭐 현직 판사의 선관위원장에 뭐 관계없는 대법원 뭐 김명수 대법원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놈이라 생각은 받아 그러니까 적다가 받아 적다가 이거는. 알아버렸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어제 MBC 단독 보도가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곽종근 사령관의 옥중 노트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이 계속 얘기했던 게 저는 뭐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있자마자 바로 장관하고 계엄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군대 철수 지시했다. 뭔 소리냐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공소장에 나오잖아요. 없어. 누가 받은 없어. 거야? 누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따고 누가 들어가라고. 받았어?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경고형 계엄 거짓말하고 있네. 군만 이용당했다.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곽정근 사령관이 아니 내가 아무 지시가 없어가지고 먼저 선 보고하고 김용현한테 빼겠다 병력 빼겠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알겠다고 하면서도 아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문 깨고 국회 네. 창문 깨고 들어간 거는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 유혈 사태, 그 사전의 예방. 그 흥분을 누가 유발시켰나 그러니까 아니 그날 다 봤잖아요. 네. 거기 그리고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네. 군인이 더 많았어요. 흥분한 군중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흥분한 군중이 어디 있어? 네. 다 계엄 선포에서 놀래가지고 뛰어온 분들인데. 흥분한 내란 수계만 있었을 뿐이고 다들 차분. 심지어 군인들도 차분하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엄 작전 목표는 시민 보호가 아니었고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서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봉쇄가 목표였던 거예요. 왜 계엄 해제 못하게 하려고. 그래놓고 또 이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은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안 나오죠. 않습니다. 예. 내일 모레.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 길이. 그날도 나오십니다. 재밌을 것 같아. 그날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은 홍장원 네. 그리고 다음 기일에는 곽종근. 네. 이게 어떻게 진짜 붙는지. 대놓고 정면 시키셨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어쨌든 총대를 메고 증언을 시작했던 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가장 크게 호소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게 제가 아쉬운 게는 네. 이 멘트가 네. 그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있죠. 네. 이분이 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캐릭터가 딱 여기 변론에서 있으면 좋은데 제가 계엄했습니까? 그 상대의 주먹을 부르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딱 들으면 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피 꺼서 피가 자기가 모르게 약간 한마디로 딱 윤석열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예. 아 벌떡 일어나게. 예, 제가 창문 따라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겸했습니까? 아 그러네. 이제 중요한 캐릭터다. 예, 증인 신청했어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를 지금이라도 증인 출석 사살조에 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사살조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나오라고 하면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요? 네. 오. 왜냐면 지금 한참 또 관심이 그쵸. 필요하신 딱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예. 또 대선에 가장 네. 큰 네.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계신 네. 상황이다라는 걸 많이 전해 듣고 계시잖아요. 네, 예. 원풀기 들어갔죠. 아니 그 박지원 그 의원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한동훈은 쓰벅에만 나타날 게 아니라 세게 나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세게 판을 짜고 나와야지 이렇게 삐죽삐죽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노상원 수첩 얘기 들으셨습니까? 깜짝 들었어요.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거 대상과 수집소가 유럽 나온 쪽에서. 건데. 이 저는 노상원의 역할이 뭐냐 결국에는 이를테면은 그 이제 소위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그러나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이른바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그렇죠. 특히 그 카톨릭 신부님들까지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까지 수거 대상에 포함을 시킨 거고 HID 위원회에 따르면은 이거는 그냥 뭐 생존이 불가능하게 하는 게 수거 대상인 거다. 수거는 이제 뭐 망가뜨린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사실상 사살이랑 같은 얘기인 거죠. 사살 대상들 대표. 저희도 수고될 뻔했어요. 뿅. 근데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거지도 있었잖아요. 수거지. 수거지, 예. 백령도, 그러니까 연평도, 실미도, 뭐 오음리, 현리 뭐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노상원의 수첩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 끔찍한 여기가 진짜 피보는 팀이었다. 그렇죠. 제2 수사단이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노상원만 나오고 이거 누가 지시한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 수첩 뭐 이게 필적 감정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죠. 누가 시킨 건지 누가 작성한 건지 이걸 또 함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상원. 그렇죠. 그게 어쨌든 김용현이 써서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혹은 네. 누군가가 써서 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의 필적인지 아닌지, 노상원 노트가 네. 노상원의 필적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노상원 게 아니라는 얘기와 거의 뭐 유사하다는 얘기 말인데. 네, 네. 그 윗단에서 정말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석 달 동안 네. 김용현 장관의 공간에 몇 번이죠? 22번? 22번. 네. 저는 그거를 듣고 예. 아니 이 22번을 가려면 한 달에 못해도 한 그렇죠. 거의 매일 가야 돼요. 거의 매일 7-8번 가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이걸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김용이 써서 노트에 같이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 김용현의 변명도 좀 웃겨요. 헌재에서 그 노상원이 안 왔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오긴 왔는데 그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한 건 몇 번 안 된다. 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소리예요? 그 계엄날 아침에 그죠. 김용현하고 만나가지고 4시간 2시간씩 별도로 만나가지고 부정선거 수사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지금 이게 그 공소장에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해서 다 싹 잡아놓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한테 거슬리는 세력들,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 다 그냥 그야말로 수거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백령도로, 연평도로 그리고 그 수집소를 보면 현리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양구군
양구군에 있는 일인데 예. 강원도.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양구군청을 그 비상계엄 당시에 맞아. 네. 점거해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갔냐? 그러니까 저도 그때 왜 네, 뭐지? 왜 했는데 군청을 그렇죠. 네. 굳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딱 아기가 수거지. 딱 예. 끼워 맞춰지는 거죠. 수거지로 쓰려고. 수거지로 쓰려고 거기를 먼저 점거를 했다. 근데 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여러 설인데 지금 방산비리설.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저도 취재 중인데 네. 그 무속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그렇죠. 고향 점집, 예, 점집. 점집해서 막 아기 보살 뭐 무슨 애기 보살하면서 그 얘기가 그러니까 6년 전에 이제 성추행 전역 불명예 전역하고 예. 그 무속이 일종의 그 진짜는 방산비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었고 그 뚜껑을 씌운 게 아기 점집이었다. 보살이야? 예. 왜냐하면 점집하고 저 미친 놈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예. 불명예 전역하고 오면 네. 아무래도 아. 예,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요 사람은 게다가 정보를 다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예편하고 나서 불명예 예편하면 분명 한 2년 정도는 정보기관이 추적을 좀 합니다. 예. 뭐 하고 다니는지. 예, 그리고 예. 현역 장성들이 갖고 있는 신선한 정보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에 네. 실제로 국익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네. 어느 기업이나 그렇게 해요. 네. 특히 정보당국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노상원에 대한 이제 추적을 왜냐하면 게다가 불명예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퇴직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러면 아주 푼 돈에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하는데 한 2년 정도는 점집으로 코스프레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방산비리 이런 거에 가담.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김용현이 도움을 주지 않았냐. 이 설이 하나 있고. 예. 예. 저는 노상원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서 남을 속이는 정보와 내가 직접 취재하는 정보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예. 전문가니까. 예. 그러나 노상원도 시한일 뿐이지 탄핵 파면 기점으로 입 엽니다. 저는 그래 봐요. 왜? 그렇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예. 윤석열이니까 수장이. 윤석열은 보호 안 해줍니다. 윤석열 그런 거 없어. 네. 예, 요 정도 되면 예. PD 게임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하고 이심전심 서로 팀을 보호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죄수 입장에서는. 근데 윤석열은 지만 살겠다는 놈이야. 그렇죠. 하는 짓 보면 예. 결국 나중에 노상원이 다 했어. 김용현이 다 했어. 지금이야 독박 쓰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퍼즐 맞추잖아요. 정말 형량이 너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방산비리 계좌까지 털었을 때, 너는 그럼 아예 패가망신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그렇죠. 그 정말 건곤일척 승부에 갔을 때 예. 입을 안 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 특히 이제 그 법원에서 이 내란에 이제 가담하거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 다시는 이런 생각 못하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근데 여전히 버티는 사람이 있으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네요. 오늘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네. 이상민 장관도 계엄 지시서를 받은 거예요. 최상목 대행처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MBC, JTBC, 한겨레 경향, 여론조사꽃 이렇게 해서 5군데에 대해서 경찰 투입될 건데 협조 오면 조치해 줘라. 이런 지시를 이제 명을 한 것은 윤석열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이 얘기도 이제 오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와야죠. 예. 쪽지 안 보낼 때는 다 보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보냈어요. 네, 쪽지도 아니고 이게 문건이죠. 문건이야. 문건이에요, 사실은 문건. 예, 계엄 지시서. 네. 예, 쪽지라고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이. A4 용지예요. A4 용지 커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의 명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문건을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지금 국조하고 있는데 증인 선서 또 거부했어요. 이상민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장관을 한 사람이잖아요. 유일무이하게 유일무이는 아니죠. 근데 이분이 그 이태원 참사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때 그렇죠. 경주됐어야 되는데도 신임을 받고 지금까지 왔던. 그러면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태도는 보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자기 입으로 한다라는 게 차라리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너무 후원무치한 태도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을 때 그 네. 목록에
그 저희도 그리고 CBS도 좀 포함됐으면 어땠을까? 죄송합니다. 섭섭해요. 저희 회사도 전기 잘 들어와요. 물 잘 나오고 물을 많이 안 쓸 뿐이지. 열심히 그러니까요. 했는데 아니 근데 이제 대표로 이렇게 하고 이게 1차 대상이겠죠. 그다음에 저는 뭐 취재 편의점 라인까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다 그렇게 해서 발음만 하는 언론들은 다 일단 그렇죠.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5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고 저는 이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것은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면서 그 일단은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거다. 그렇죠. 당장에 어떤 정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자기는 또 10시에 생방송해야 되니까 빨리 내려가서 방송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종북 좌파 이대로 놔두면 나라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엄해야 돼. 이런 주장을 국무위원들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종북 좌파라는 실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이 있죠. 네. 현존하죠. 그리고 그 간첩들을 현존해요? 그 간첩들을 검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진짜 검거했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고 그렇죠. 정보상 산업 스파이도 있고.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냥 좌파 판사 뭐 이렇게 찍어버리잖아요. 네.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리고 뭐 정주 선배도 좌파 기자 뭐 다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현존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이는 기자나 뭐 공무원, 뭐 판사까지 좌파 뭐라고 막 찍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너무 선전선동이 아닌가.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무슨 단골 메뉴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들이 불리하면 한 번씩 꺼내가지고 그렇죠. 이용해 먹고 버리는 어떤 그런 카드로 종북 좌파를 농담거리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에서 특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전에 박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게 네. 얼마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북 좌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이런 비극적인 휴전 현실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이견을 묵살하는 게 전시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게 일견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묵살하다가 이제 조금씩 옮아가는 거죠. 옮아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이야말로 그 종북 좌빨 정권에서 검찰총장 하지 않았습니까? 좌파요, 오야붕이라며요. 오야붕,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 한 말 이제 그 다 내뱉고 나서 논리가 못 빠져나가니까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을 설정하고 혐 종북, 혐 중국.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판단의 어떤 그 논리적인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지 붙이고 매도하고 이쪽으로 이제 합리적인 의견들조차도 이제 묵살하는 그런 시도죠. 네, 근데 윤석열 스타일이 제가 보면 네. 진짜 웃긴 게 그 일단 앞뒤 논리 구조도 안 맞아요. 논리 구조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그 원래 처음에 대통령 했을 때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에게 그 후보들 늘 하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아니 그 기본 논리가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라 하면 보통 네. 뭐 아무리 서구에서 차용했어도 보수의 가치가 전통, 국가, 네. 민족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국방 안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예, 보수 주장하려면 일단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종북 좌빨들 다 끌려갔다 오는데 네. 왜 자기는 안 갑니까? 그러니까. 부동시요? 진짜 이런 거부터 네. 처음부터 윤석열이 좌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좌빨이야 기본적으로. 네. 우리 다 현역 갔다 왔어요. 다 현역 갔다 왔어. 아니 질문하는 기자에서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세게 하나?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 그 제가 사회를 봐야 되니까 네, 사실 답답해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너무 수위가 약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여기 정도만큼 올라오거든.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끊으면 안 되죠. 근데 댓글에 왜 사회자가 많이 끼어드냐.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월화수 여기서 살짝 홍보를 해야죠. 고맙습니다. 질문하는 기자. 네, 저녁 네. 7시 30분. 7시 30분. 네, CJ 편의점보다 그 10분의 1도 안 되네. 아유, 네, 구독자 예. 10,000명인데 좀 들어와 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정치 그 워낙 취재를 많이 하시니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느닷없이 이렇게 개헌 얘기를 많이 하고 국민의힘 개헌특위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이 내정이 됐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오늘 아침에 지금 방금 속보가 있는데 김경수 전 예, 김경수 지사도 맞아요. 개헌 추진에 앞장서라. 뭐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내란을 종식할 때인데 그렇죠. 개헌을 할 네. 때가 아니라 왜 이럴까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제가 이제 민주당 취재해 보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실 저희가 제가 이제 뭐 말하지만 제가 이제 호남 출신이라서 저희 집안이 다 호남 사람들 많아요. 네. 제가 늘 아침마다 취재를 하죠. 연락을 드려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민주당원도 많거든요. 가족 중에. 네. 민주당 당원들 많아서.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뭐 큰 집하고 이렇게 설에 돌려보면 네.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문재인이가 그렇게 잘해갖고 정권 넘겨줬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경수 전 지사도 이렇게 하면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민주당과 중도 민심에서 굉장히 멀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또 5.18 그 걸고 들어오셨더라고. 이제 계엄을 설명하시면서 네. 이게 개헌해야 된다. 5.18 정신을 넣어야 된다. 전문에 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계엄을 헌법으로 막아야 된다. 개헌을 해서 이겠는데 사실 냉정히 말해서 계엄을 헌법으로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통치하는 운용의 묘지. 미국조차도 외교 국방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작심하고 미친 짓 해버리면 못 막습니다. 그 순간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트럼프 봤잖아요. 네,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트럼프 있죠. 네. 2021년에 의회에 난동 부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면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올라가자마자 사면한 거예요. 네. 22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그 행정부 수장, 그러니까 통치권자가 미친 짓 해버리면 못 막는 거예요.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운용의 묘와 민주주의 어떤 관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이걸 갖다가 끌어가지고 사실 개헌하고 싶다. 이재명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되면 뭐 내각제든 뭐다 하는데 내각제라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내각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엄 해제 조항에 보면 3분의 2가 나오잖아요. 탄핵 소추 조항 3분의 2. 왜 3분의 2라 잡은지 아세요? 그게 그 당시에 87헌법에서는 아무리 그러니까 정당 체제가 굉장히 고정적인 체제였어요. 지역주의를 바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당도 3분의 2는 차지 못 못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 조항이 들어간 거지 3분의 2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합집산을 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네. 세대와 계층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가 넘치게 된 거지. 그런 측면에서 헌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요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거는 권력구조에 대한 얘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계엄을 개헌으로 막는다? 못 막습니다. 이건 목적이 따로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보세요, 박형광 기자는? 저도 근데 네. 정 선배가 제가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준비해온 게 있는데 네. 다 먼저 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에 박형광 기자 먼저 발언권을 먼저 줘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사실 이게 네. 지금 당장 개헌 얘기를 할 땐가? 저는 뜬금없잖아요. 이거는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본인이 어떤 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조금 좀 스스로 박탈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우리가 원래 김경수 지사를 포함해서 비명계 움직임 그 취재 언박싱에서 다루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어제 네. 못 다뤘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민주당 그 어제 진짜 100만 년 만에 국회 그 층층이 돌면서 명함 주면서 돌아보는 취재 오랜만에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성종이 예. 빌려드릴까요? 안 돼. 성적이 들고 가면 취재 이제 문 잠궈버려.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정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그 내란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란 세력을 비판하고 거기에 이제 그 힘을 보태는 그렇죠. 정치를 해야지. 왜 지금 윤석열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야? 이거는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안 맞고 시점도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설령 되겠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하고 함께했던 뭐 여러 동지적 관계에 있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좀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수라는 선한 정치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스텝을 밟지? 이거는 김경수의 급변침이다. 그러니까 그 출마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욕심이 과하면 일을 그르치는데 우리 착한 경수가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제 이런 시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근데 그 민주당 내부에 또 이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내에서는 뭐야 이재명 동무대야? 그 이쪽은 그래도 뭐 오세훈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뭐 김문수도 있고 뭐 한동훈도 있고 막 그쵸. 있는데 여기는 이재명 하나밖에 없잖아. 뭐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는 경선이야. 이러는데 그래도 김경수가 이렇게 세게 들고 나서니까 한번 붙어볼 만한데 이런 시각도 존재해요. 오히려 친명계 안에. 이거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동무대야 사실 맞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바탕도 그 이재명 대표가 혼자 거의 쌓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모든 대응을 다 했고 모든 화살을 다 맞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대선 주자들 뭐 했습니까? 그렇죠. 다 조용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대선판이 벌어지니까 와서 목소리를 내면 당연히 목소리에 그 스피커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와서 여기 동무대야? 그렇죠. 동무대 맞다라는 네. 말씀을 맞아요.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도 나왔어요. 너 그때 뭐 했는데? 네. 12월 3일 날 어디 있었어?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또 그 김경수 지사 측근들 취재해 보면 그래서 왔다. 비상계엄이 터져서 온 거다. 원래 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좀 늦게 오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터졌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왔다. 근데 귀국을 했는데 할 게 없네. 할 거는 이재명 뜻 이게 네, 밖에 없다. 왜 할 게 없냐? 이재명 견제하고 때리기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집회도 나가고 집회도 나갔어. 근데 눈에 안 띄어. 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눈에 띄는 정치행위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밥 차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눈에 띄었을 텐데, 막 이제. 우스개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상보적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임종석 실장도 김경수 지사도 김동연 지사도 다 출마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은 그 국민의힘만큼 화려하게 펼쳐질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팀플을 할 거냐, 이제 거기에서 지혜를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이래요. 그래서 당내에 그런 얘기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의원들이 많았잖아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그쵸. 비판 막 세게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돈해서 이제 공정한 경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자가 최종 결정하면 승복하고 국민의힘과 다른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팀플의 모습을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낫죠. 가만히 계셔도 그쵸. 사실은. 네. 지금 그리고 대세가 형성되어 있기 1단계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야권 연합 정치까지 해서 투트랙으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는 되게 많이 했는데 정리하려니까 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입으로 정리를 하니까 어렵네. 근데 제가 취재한 건 뭐냐면 네. 저는 이제 의원들 포함해서 이제 호남 민심 위주로 호남 민주당 많으니까 조금 여기저기 얘기도 해봤고 네. 친한 지인들 물어봤거든요. 근데 당장 이 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전 지사든 뭐 예를 들면 김부겸 전 총리든 민주주의에서 선출직에 자유롭게 누구나 출마하고 경쟁하는 건 막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죠.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상향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마하는 건 자유고 자기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막지 않을게요. 근데 네. 왜 동의를 못 받냐면 아까 말했지만 무슨 개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헌 추진에 앞장서 달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탄핵을 정리하고 그렇지. 내란제를 내란으로 종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헌이 아니에요. 개헌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합니까 지금. 아직도 윤석열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경강부의 논리를 쓰고 있는데 네. 그리고 부산역 앞에 엊그제 뭐 저기 전환길 강사랑 세이브 코리아 와가지고 네. 극우파들 거기서 13,000명 모였니 몇 명 모였니 지금 아직도 반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극우파들 모여서 네. 이 판국에 무슨 이런 속편한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쟁이에요. 쟁. 우리가 뭐 토론 논쟁 하잖아요. 쟁은 네. 싸우는 거거든요. 쟁의 성격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갖고 싸우느냐. 김경수 전 지사가 진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과 한번 싸워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당장 그 말 나와요.
촛불 들고 박근혜 탄핵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죽 서서 개해줬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얼마나 올랐냐고요. 서울 중위가 아파트가 10억이에요 지금. 중위값이. 네. 그거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거 아닙니까? 사과 한번 한 적 있어요? 자기가 책임 통과 한번 한 적 있어요? 뭐 억울하다고 유동성이었다고? 그런 핑계가 무슨 핑계? 그럼 윤석열도 할 말 많아요. 정치는 결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서민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거기에도 책임 있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나는 이런 대책을 쓰겠다. 이재명 후보와 혹시 후보가 된다면 이런 파트에서 조세 정책은 이렇게, 재산세는 이렇게, 대출 정책은 이렇게 여기서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우리의 과거 그런 어떤 과오를 이렇게 씻어보겠다. 그때는 부족했다. 이렇게 들고 나와야지. 그거 들고 나와도 봐줄까 말까요, 사실은. 근데 개헌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핀트가 많이 안 맞는다. 그 말을 해야지 박형광 기자 박수 치고 있어. 넉넉히 보게 되네요. 이정주 연사에 대해서 막 박수 치고 있어. 이재명 선대위 같나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그게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보는 것 같아. 취재 편의점 뭐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보든 말든 기자들이 현장을 뛰면서 민심을 취재하는 건데 이정주 기자가 말하는 바로 이 얘기가 민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게 바라는 것은 느닷없이 12월 3일 날 멀쩡한 한밤에 계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벌벌 떨고 국회 앞으로 집결해서 장갑차를 맞고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월담을 시켜서 넣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황을 변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날 만약에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은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아찔합니다, 진짜. 그리고 올해가 또 을사년 아닙니까? 그렇죠. 120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어요. 처참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처참한 역사가 120년 만에 다시 또 재개될 수 있었던 거다. 이 끔찍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제 악전고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직 안 끝났는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전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에서 무슨 한가하게 개헌이냐. 아니 물론 개헌도 필요해요.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고 뭐 취재해 보면 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필요하다고 다 공감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냐. 지금 해야 될 것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거 착각하지 마라. 네. 착종시켜서 혼란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경쟁은 해라, 경쟁. 상향 경쟁을 위해서 해라. 정말 민주당의 정신을 살리는 서민 정치를 위해서 싸우시라고요. 네. 개헌하고 서민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봤을 때. 예. 참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이 너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골몰하다 보니까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하는 것 같다. 지금 그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확실히 지금 대선판이 벌어지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리고 재밌는 건 또 김문수 장관이 네. 국회에 왔어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뭐 이제 그 뭐죠? 아무튼 행사를 하고 예,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출마 안 한다고 예, 그랬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출마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다. 아직,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한다. 하고 이게 재밌어요. 네.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네. 이제 공식적인 발언을 한 뒤에 네. 이제 카메라 꺼지고 네. 기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악수를 하며 전화 못 출마각인- 받아서 미안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 출마각인데. 정도로 얘기했다.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이미 시작했다. 그럼요. 예,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악수를 한다는 것은 표 계산에 들어갔다. 그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면 네. 그 설날 김문수 장관님 옛날에 2017년에 또 그때부터 이제 저기 자통당으로 뭐 가셔가지고 그 박근혜 탄핵 때 그때부터 약간 좀 극우파 성향을 보였어요. 네. 그 이후에 연락을 좀 하고 지내다가 서울시장 이제 2018년 끝나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으셨어요. 제가 그 설날에 그 문자 보낼 때 다 받잖아요. 답이 없고 제가 들었던 첩보에 의하면 그쪽 김문수 쪽 캠프라고 하죠. 이제 물밑 네. 설날에 모여서 떡국 먹었습니다. 오,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참석자 한 명과 통화를 했는데 오. 오래요. 근데 그분은 김문수 원래 캠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쪽 국민의힘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네. 꽤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누구 밀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오세훈도 밀 수 있고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제 새 결집을 위해서 노동부 장관님 공간에 가서
설날에 떡국을 먹었다. 아, 설날에 떡국을 먹었다. 이제 선거 시작했다. 물밑에서 이제 달리고 계시죠. 달리고 있다. 예. 자, 지금 오늘 굉장히 빅매치가 있는 날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국정조사 진행 중이고 곽종근 사령관 나왔어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하고 지금 질의응답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5차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가 또 쏟아질 걸로 보이고 지금 이 순간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11시가 넘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탄핵안도 이 추진한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에서 노상원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했다라는 사실을 윤건영 의원이 오늘 아침 있었던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아니에요. 민간인. 비화폰을. 지금 민간인 비화폰 2명이에요. 김건희, 노상원. 비화폰으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이거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접견했어요. 접견하고 왔는데 이 12.3 계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황금폰에 쫄아가지고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형광 때문에 계엄했나 봐. 명태균 게이트에 문을 열어가지고 쫄아가지고 계엄과 탄핵까지 계엄과 탄핵을 이끌고 오는 우리 민환 기자 박형광 대단합니다. 아니, 박 기자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빠요. 그냥 올해가 사실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선거 때문에 조금 맞아. 쉬려고 1년 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선 지선. 이제 내후년에 대선이니까 이걸 제가 2년 빨리 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급결에 진짜 기자들이 매년 선거를 하게 생겼다. 선거 보도하면 진짜 힘든데 여하튼 대선이라는 큰 판이 열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 또 용감한 기자들 두 분께서 다각도의 다양한 취재로 우리 애청자분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사실 속으로 확확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